차디찬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박만식의 마른 산소호흡기 소리만 가득합니다. 평생을 목수일로 다져진 박만식의 거친 손은 이제 주름진 낙엽처럼 힘없이 침대에 놓여 있죠. 아들 박진우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던 무뚝뚝한 아버지, 가족보다 명예와 원칙을 앞세웠던 차가운 사람.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뒤 낡은 목공소 구석에서 발견된 것은 빛바랜 군복 상의와 피로 얼룩진 수첩 하나였습니다. 그 수첩의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1987년 5월 14일. 나는 오늘 내 친구를 죽이고 살아남았다. 박진우는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수첩 속에 숨겨진 잔인하고도 애절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피보다 진한 전우애와 눈물의 기록입니다. 언니, 오빠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90년대 초반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는 새벽마다 대패질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낡은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 박만식은 마을에서 소문난 고집불통 목수였죠. 박만식은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아들 박진우에게 박만식은 넘지 못할 거대한 벽이자 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박만식은 숟가락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도 박만식은 당연한 일을 왜 들고 오느냐며 혀를 찰 뿐이었죠. 박진우는 그런 박만식을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슴에 심장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박만식의 방 한 구석에는 못을 박아 굳게 닫아버린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박진우가 호기심에 그 상자를 만지려 했을 때 박만식은 평소보다 더 무서운 눈빛으로 박진우를 나무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네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다시는 근처에도 오지 마라. 그날 이후 박진우는 그 상자가 박만식의 인생을 옭아매고 있는 무거운 사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박만식은 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박만식이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목공소 뒷방에 앉아 소주 몇 병을 비워내곤 했습니다. 박진우는 술 취한 박만식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알 수 없는 신음과 눈물을 보며 아버지가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은 다음 날이면 다시 차가운 몫으로 돌아가 묵묵히 나무를 깎았습니다. 부자 사이의 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져만 갔고 박진우는 군 입대를 앞둔 날까지도 박만식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박만식의 단단했던 어깨를 무너뜨렸습니다. 1225년 어느 겨울날 박만식은 목공소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고 박진우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박만식의 비어버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슬픈 의무감 때문이었죠. 먼지 쌓인 목공소에는 여전히 나무 냄새가 가득했지만 주인을 잃은 대패와 톱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박만식의 방 구석에 놓여 있던 그 오동나무 상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궁금해했던, 하지만 박만식이 죽기보다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금기의 상자 말입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 박힌 낡은 못들을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못이 빠질 때마다 끽끽거리는 금소금이 마치 박만식의 비명처럼 들려와 박진우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뚜껑을 열었을 때 박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군복과 군화,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였습니다. 군복 왼쪽 가슴에는 박만식이라는 이름과 함께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한 번도 박만식에게 군대 시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보병으로 근무했다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상자 속에서 발견된 사진 속의 박만식은 지금의 초라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만식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1988년 나의 형제 강민호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 밑에 깔려있던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수첩은 박만식의 일기장이자 고통스러운 기억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박진우는 아버지가 왜 평생 입을 닫고 살았는지, 왜 비 오는 날마다 소주병을 붙잡고 울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1988년 당시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벌어졌던 비공식 작전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호는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고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작전이 끝나면 우리 둘 중 한 명만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수첩의 글귀는 갈수록 절박해졌습니다. 박진우는 박만식이 단순히 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지워진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피 묻은 군번줄 2개였습니다. 하나는 박만식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진 속 그 청년 강민호의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강민호라는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박진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민호,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 중 한 명이자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진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왜 이 거물 정치인의 군번줄을 피 묻은 채로 30년 넘게 숨겨온 것일까? 그리고 왜 박만식은 임종을 앞둔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박진우는 수첩 속에 끼워진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988년 당시 작전 중 실종으로 처리된 병사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강민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처리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인지 박진우는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몸서리쳤습니다. 그때 박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박만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수첩과 군번줄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이 꺼지기 전에 이 잔인한 비밀의 진실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박진우는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박만식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글씨를 제대로 읽기 힘들었지만 박진우는 눈을 부릅뜨고 박만식의 거친 필적을 따라갔습니다. 수첩 속에는 1988년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공식 작전명 109,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임시 특수팀의 이야기였죠. 박만식과 강민호는 그 팀의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도중 예상치 못한 교전이 발생했고 본부와의 통신은 끊겼습니다. 수첩에는 상부의 명령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었다라는 절망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수첩에 다음 장을 넘기려던 찰나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박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낯익은 로고가 박힌 배지가 달려 있었죠. 바로 강민호 의원의 보안팀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 실장이라는 남자가 박진우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되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강민호 의원님께서 박만식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박진우는 본능적으로 수첩을 품에 숨겼습니다. 박만식이 평생을 숨겨온 비밀이 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박진우는 강민호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지만 짐짓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사신 분입니다. 김 실장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대 동기 아니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박만식 선생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건강이 위독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오고 싶어 하셨지만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저희가 대신 왔습니다. 김 실장은 박진우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박만식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에 대해 슬쩍 떠보았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품 중에 의원님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고 싶어 하셔서요. 박진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낡은 도구들 뿐이죠. 김 실장은 박진우의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박진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강민호 의원이 왜 이제야 아버지를 찾는 걸까? 정말 은인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입을 막으려는 걸까? 박진우는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나를 쏘라고 했다. 살아서 돌아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총구를 네가 있는 방향으로 돌릴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민호의 군번줄을 챙겨 홀로 산을 내려왔다. 사람들은 민호가 죽었다고 믿겠지만 나는 안다. 민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박진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민호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박만식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진우는 박만식의 과거 동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 중 최상구라는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진우는 수소문 끝에 최상구가 강원도 인근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요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진우는 사경을 헤매는 박만식을 뒤로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원도에 찬 바닷바람이 박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최상구는 낡은 그물을 손질하며 박진우를 맞이했습니다. 박진우가 박만식의 이름을 꺼내자 최상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상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 한 대를 물었습니다. 만식이가 결국 쓰러졌구만. 그놈 고집대로라면 진작에 죽었어야 할 놈인데 네가 장성할 때까지 버틴 모양이야. 최상구는 1988년 5월의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만식과 강민호 그리고 최상구는 같은 팀이었습니다. 작전 도중 상부의 배신으로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 강민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 한 명은 살아서 돌아가 증거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복수할 수 있다. 강민호는 자신이 죽은 영웅이 되어 상부의 감시를 피한 뒤 나중에 권력을 잡아 이 사건의 배후를 처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박만식은 강민호의 말을 믿고 그의 죽음을 증언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하지만 최상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진우를 경악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진우야. 민호 그놈은 변했어. 권력을 잡더니 자기가 죽인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진실을 묻기 위해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지. 만식이가 왜 평생 입을 닫고 살았는지 아니? 네가 다칠까봐 그랬던 거야. 강민호는 자기 과거를 아는 우리를 언제든 지워버릴 수 있는 괴물이 되어버렸으니까. 박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만식이 그토록 무뚝뚝하고 차갑게 굴었던 것은 아들 박진우를 이 위험한 비밀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박만식이 흘렸던 눈물은 죽은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변해버린 친구에 대한 분노와 가족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최상구는 박진우에게 낡은 녹취 테이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만식이가 나한테 맡겨둔 거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이걸 가지게 될 거라고 했지. 하지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박진우가 녹취 테이프를 받아들고 어촌 마을을 떠나려 할 때 검은 차량들이 마을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김 실장과 그의 무리였습니다. 김 실장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박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의원님께서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수첩과 테이프를 넘기시죠. 그러면 박만식 선생님의 병원비는 물론 박진우 씨의 남은 인생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는 뒤걸음질 쳤습니다. 최상구는 박진우의 앞을 막아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쳐.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김 실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는 굉음과 함께 최상구가 쓰러졌고 박진우는 절규하며 바다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닷가는 차갑고 무서웠지만 박진우는 품에 안은 진실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박만식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강민호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무엇인지 이제야 똑똑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우는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평생을 이렇게 도망치며 사셨던 건가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두셨던 건가요? 박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명예와 전우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강민호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입니다. 긴박한 추격전 끝에 박진우는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김 실장이 총구를 박진우의 심장에 겨누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박진우 씨. 그 수첩은 우리 의원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꽃이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박진우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박만식 환자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절벽 끝에서 박진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뒤편에서는 김 실장과 그 무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박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식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 그것은 박진우에게 희망인 동시에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총구를 박진우의 미간으로 겨눴습니다.
박진우 씨 효심이 지극하시군요. 하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신 게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가 그 병실에 먼저 도착한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박진우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잡혀 진실을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건 도박을 할 것인가. 박진우는 수첩과 테이프를 품속 깊이 밀어넣고 차가운 겨울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김 실장의 고함과 총성 두 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박진우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사지가 마비되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박진우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에도 박진우의 머릿속에는 박만식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진우가 눈을 떴을 때는 이름 모를 해안가의 낡은 창고 아니었습니다. 몸은 젖은 채로 떨리고 있었고 상처 입은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비틀거리며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손가락이 고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간신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박진우를 지옥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진우 씨, 죄송합니다. 조금 전 박만식 환자님께서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님의 병실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다녀간 뒤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거든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진우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박만식의 죽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의 수하들이 병실까지 침투해 박만식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진우는 텅 빈 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서 아들을 지키려 했던 박만식은 결국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병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강민호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박진우는 개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동료 최상구는 총에 맞았고 아버지 박만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박진우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피와 바닷물에 젖은 박만식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는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박진우는 그 속에서 박만식의 마지막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네 곁에 없겠지. 평생 네를 차갑게 대했던 나를 용서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미워해야 저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의 비겁함이 네 인생을 그늘지게 했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나는 단 한순간도 네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박진우는 박만식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박만식의 그 차가웠던 침묵은 아들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강민호라는 괴물로부터 박진우를 지켜내기 위해 박만식은 스스로 괴물의 친구이자 침묵의 목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진우는 젖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슬픔은 곧 서늘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강민호, 당신이 틀렸어.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진실은 죽지 않았어. 내가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반드시 벗겨내고 말 거야. 박진우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세력은 이미 박진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박진우를 찾는 수배령이 내려졌고 박진우는 살인 용의자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인 박진우를 제거하기 위해 강민호는 국가 권력 전체를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1988년의 비극이 1225년의 오늘 박진우의 손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인숙 박진우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최상구에게 받았던 녹취 테이프를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기계적인 소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젊은 시절 박만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열망에 가득 찬 강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만식아,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어야 한다. 내가 이 작전에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면 너는 본부로 돌아가 내 죽음을 확인해줘.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저 썩은 지휘부를 갈아엎을 수 있어. 우리 전우들의 복수, 내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해낼게. 약속한다. 1988년 당시의 강민호는 정의로운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에서 박진우는 소름 끼치는 반전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정말로 우리 팀원들을 다 희생시켜야만 하는 거냐? 상구랑 다른 애들도 살릴 방법이 있을 텐데. 박만식의 떨리는 물음에 강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만식아, 큰일을 하려면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들이 살아있으면 내 실종은 거짓이 된다. 완벽한 영웅이 되려면 죽은 동료들이 필요해. 네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너와 네 가족의 평생은 내가 책임지마. 하지만 거절한다면 너도 알지? 박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호는 처음부터 동료들을 복수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신분 세탁을 위한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박만식은 친구의 배신을 알면서도 아들 박진우를 살리기 위해 그 피 묻은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만식은 평생을 강민호의 감시 아래 살며 그 죄책감을 나무를 깎는 고통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박진우는 이제야 박만식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이 말해주던 고통의 실체를 이해했습니다.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는 박만식이 혼자 남겨진 방에서 녹음한 듯한 독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죽은 전우들에게 죄인이고 진실을 속인 세상의 죄인이며 무엇보다 너에게 가장 큰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네가 평범한 행복을 누리길 바랐다. 만약 네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겠지. 진우야, 무서워하지 마라. 진실은 힘이 세다. 내가 목공소 지하 깊숙한 곳에 묻어둔 상자가 하나 더 있다. 그곳에 강민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마지막 열쇠가 들어있다. 박진우는 박만식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만식은 단순히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박진우가 진실과 마주할 날을 대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민호는 현재 대선 출정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민호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박진우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박진우의 눈빛은 박만식을 닮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죠. 박진우는 박만식이 남긴 마지막 열쇠를 찾기 위해 다시 그 낡은 목공소로 향했습니다. 강민호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을 그곳으로 말입니다. 이제 박진우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의무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박만식의 명예를 회복하고 뒤틀린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어둠을 틈타 목공소 뒷담을 넘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박진우는
어린 시절 숨바꼭질하며 익혔던 목공소의 지형지물을 활용해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지하 작업실의 차가운 바닥을 뜯어내자 박만식이 말한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1988년 작전 당시 강민호가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장면이 찍힌 낡은 필름과 함께 강민호가 그동안 박만식의 입을 막기 위해 건넸던 자금 흐름이 담긴 잠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민호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상자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목공소의 전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김 실장이 박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역시 이곳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박진우 씨, 이제 그 상자를 넘기시죠. 이번에는 바다로 뛰어들 기회도 없을 겁니다. 김 실장의 뒤로 수십 명의 용역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의 손에는 이미 기폭 장치처럼 보이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목수이기 전에 폭파 전문가였어. 이 목공소 전체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박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목공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실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다가왔지만 박진우의 손에 들린 리모컨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그것이었죠.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네가 모시는 그 주군에게 전해라. 아버지는 평생을 공포 속에 사셨지만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이 목공소 지하에는 아버지가 설치해둔 구식 발파 장치들이 가득하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너희와 나 그리고 강민호의 추악한 비밀은 모두 이 잿더미 속에 묻히겠지. 김 실장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박진우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박만식이라는 인물이 가진 치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공소 입구로 검은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코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바로 강민호 의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김 실장을 밀치고 박진우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우야, 참 오랜만이구나. 네 아버지가 너를 참 잘 키웠어. 그 고집불통 성미까지 쏙 빼닮았네. 박진우는 강민호를 보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민호,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에 발을 들여놓느냐? 아버지를 죽이고 친구들을 배신한 네가 사람이냐? 박진우의 절규에 강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라니, 나는 선택을 한 거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국가를 이끄는 자의 숙명이지. 만식이는 그 숙명을 이해하지 못했어. 진우야, 그 리모컨 내려놔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돈? 명예? 내가 다 줄 수 있다. 네 아버지가 평생 깎던 그 낡은 나무들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말이다. 박진우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건 돈 따위가 아니었어. 바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였지. 당신이 버린 그 동료들의 이름, 그리고 나라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 말이다. 박진우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진우야, 냉정해져라. 여기서 죽으면 네 아버지가 바랐던 평범한 삶은 영영 사라지는 거야. 평범한 삶?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단 하루도
평범하게 살지 못했어. 박진우는 외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민호,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나? 아버지가 남긴 녹취 테이프와 필름, 그리고 당신과의 이 대화까지 이미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내 친구가 운영하는 독립 언론사를 통해서 말이야.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강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강민호가 박진우를 향해 달려들려 할 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리모컨은 폭발 장치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깎았던 오동나무 상자의 잠금 장치였습니다. 상자가 열리며 그 안에서 1988년 작전 당시 강민호의 배신을 증명할 결정적인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허망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대통령을 꿈꾸던 사내는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목수의 아들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민호와 김 실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진우는 멀어지는 강민호를 보며 은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술 안 드셔도 돼요. 박진우의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군번줄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민호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자 국민은 분노했고 묻혀있던 1988년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박만식을 포함한 이름 없는 전우들의 명예가 37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살인 용의자라는 누명을 벗었고 아버지 박만식의 유해는 국립묘지의 전우들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장식이 열리던 날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박진우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서 낡은 대패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아버지, 거기선 나무 깎는 일 말고 민호 아저씨랑 싸우지도 말고 그저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박진우는 비를 맞으며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고향 마을의 낡은 목공소를 찾았습니다. 주인 없는 목공소에는 여전히 진한 나무 향기와 아버지의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박만식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박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도구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토록 대화도 없이 묵묵히 나무만 깎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고통을 나무 속에 새겨 넣으려 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박진우는 목공소 한쪽 벽에 박만식과 강민호 그리고 전우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사진 속의 아버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한 군인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대학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던 계획을 접고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목공소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가구를 만들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박진우의 손에도 아버지처럼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박진우는 목공소 문을 열어두고 빗소리를 들으며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예전에 박만식처럼 소주를 마시지는 않았지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때 목공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들어오며 수줍게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서 가구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여기서 만든 책상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박진우는 청년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마음을 다해 깎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진심이 보일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목공소 안은 따뜻한 햇살 같은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침묵의 유산은 이제 아들을 통해 따뜻한 대화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박진우의 등 뒤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침묵의 목수와 그의 아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늘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대신 묵묵히 일터로 향했고 자신의 고통을 가족들에게 짐 지우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고독한 섬이 되기를 자처하셨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 곁에 계시거나 혹은 먼저 떠나가신 아버님의 굽은 어깨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침묵 속에 담긴 눈물겨운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감성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